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붓다 인사이드에서 경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예, 경제 얘기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죠. 공유 경제인데 뭐 아시다시피 장난감이나 자동차, 뭐 하다못해 액세서리, 주택까지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공유 경제에 지금 바람이 바야흐로 불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얘기 시작하시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가깝고 걸어 다니기엔 먼 거리를 뜻하는 라스트 마일. 최근 이 라스트 마일을 책임지고 있는 효자 상품 킥보드 공유 서비스. 10분에 1,000원.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으로 인기를 끄는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는 도심의 거리 풍경을 바꾸고 있다.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함께 이용하는 공유 경제, 쉐어링 이코노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똑똑한 소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는 장난감에서 자동차, 사무실, 그리고 비행기까지 넌 소유하니? 난 공유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며 돌풍을 일으키는 거센 공유의 바람.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의 빅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 경제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인가? 소유보다 경험을 소비하는 새로운 문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붓다 인사이드가 이 시대의 공유 경제를 조망합니다. 예, 공유 경제라는 말이 사용된 지가 꽤 됐지요. 한편으로는 뭐 구독 경제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그 말 자체에서 이제 의미하듯이 이제 소유를 넘어서 새로운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유 경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주목받게 된 배경이 뭔지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유 교수님 어떠세요? 예, 우선 그 공유라는 게 이제 공동 소유, 뭐 쉐어링 이코노미, 쉐어링이라는 게 나누어 쓰다, 혼자 독점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는 모든 소유물이 이제 소유권자의 배타적 그렇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처분도 마음대로 내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것도 전부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공유 경제는 그 나만이 그렇게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공동체의 가치 혹은 그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이 같이 이렇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서로 이제 참여를 인정해주고 이런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다른데 등장한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그 2008년도에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한계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때 이제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 교수라는 분이 이제 공유 경제라는 개념을 최초로 썼는데 이제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저성장 기반으로 이제 가고 또 저는 이걸 뭐 기술하고도 관계되는데 취업난 계속 발생을 하고 그래서 가계소득이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이런 배타적 소유 중심의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 쓰고 이런 이제 그 현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결국 이제 자본주의가 체제의 한계를 좀 나쁘게 좀 좋게 얘기하면 이제 보완하는 것이고 좀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대안적인 이제 구상으로도 이제 공유 경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생각나요. 공산주의는 다르고요. 공산 공유. 아니 그게 너무 그 옛날식 사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송에 찬물을 끼얹는. 박 교수님 뭐 사회학자로서 뭐 더 부과하실 말씀 없어요? 이제 그
공유경제 뭐 레식 교수도 사실은 그 정보사회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논자이고 상대 그분 못지않게 중요한 이제 리프킨,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이라고 제레미 하는 리프킨. 책을 쓰신 분. 예. 이제 이분이 2009년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의 종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 제목은 이제 더 에이지 오브 액세스에서 접속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더 이상 특정한 어떤 적에서 접속해서 내가 필요한 데는 접속해서 쓰고 놓고 나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이제 그런 이제 더 이상 소유가 필요하지 않고 접속으로 이제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접속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속이 되어야만 이게 공유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뭐 2008년에 공유경제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인터넷 초기부터 인터넷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70년대에 인터넷이 개발되면서부터 만들어졌던 그 기본 정신이 공유, 공개, 개방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공유에 대한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미 쭉 밑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쌓아져 왔던 거죠. 그것들이 이제 2008년, 10년 이즈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영역으로 이제 확 드러나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법률가로서 이제 뭐 어떻게 또 법률가니까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좀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공유라고 하는 건 소유의 한 형태거든요. 공동 소유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동 소유가 아니라 공영 경제라고 해야 될 것 같네. 그죠? 소유가 아니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인데 이거 공유는 이제 공동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동 소유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소유. 필요한 것, 클라우딩 펀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 사람들이 자기 목만큼 해서 만들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공동 소유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그렇죠. 생각하면 독점적 소유가 아니라는 배타적 거. 소유가 아니다. 이런. 그렇군요. 그 소유하지 않는 형태로 뭐 재화를 사용한다 뭐 이러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렌탈이잖아요. 흔히 예전부터 해오던 렌탈인데 렌탈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공유경제가. 렌탈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그렇죠. 내가 빌려줄지 말지를 판단하고 빌려주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 렌탈인데 반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쓰는 사람은 그냥 소비만 할 뿐인 거고 실제로 가치가 발생하는 거는 빌려주는 사람한테서만 가치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공유의 경우는 이제 활용 가치, 사용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내 것이 아닌 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언제든지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신뢰의 문제, 그다음에 연대라든지 협력, 협동, 그다음에 사회 통합 같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렌탈하고 공유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렌탈은 그냥 오로지 빌려주고 거기로부터 받는 이것만이 존재하는 거고 공유는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공동체 의식도 만들어지고 신뢰도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될 듯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죠. 공유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지금 두드러진 게 지금 스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분야죠.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첫 차를 언제 구입하느냐 이게 마치 그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그 자랑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첫 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첫 차를 구입하는 비율도 작고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게 사고방식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그 마음의 문제이고 사고방식의 문제인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때는 뭐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그죠? 내릴 때 누가 얼마나 주목해 주느냐.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그런 거를 우선시하는 것 같지 않고 뭐 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성세대이긴 하지만은 박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조사하신 게 있으시죠? 뭐 네. 일단은 뭐 이 차량 공유 서비스 뭐 이제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가까이가 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정도로 대단하네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공유 저희는 서비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활용하고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차를 사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 20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차가 한두 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옛날보다 경제적인 차값이 더 비싸졌죠? 그런 것도 네, 좀 좋은 차가 있고요. 많이 그렇게 나왔어요. 하고 또 이제 차가 그러니까 몇 종류 없던 시대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차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들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구입하기는 힘들고 또 유지비도 쉽지 않고 뭐 보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게 이제 내가 차를 사서 유지하게 하기 그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데 차는 필요한 일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짧은 시간 또 그다음에 이제 좀 단거리 위주로 이용들을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렌트카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뭐 짧게 하더라도 6시간 혹은 뭐 12시간 혹은 하루 단위로 빌리게 되잖아요. 근데 한 두세 시간, 한두 시간 이런 정도로는 렌트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영업소까지 가서 그렇죠. 빌리고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앱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쓸 수 있는 차를 바로 검색해서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좀 편의성이 높은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다양하게 이걸 이제 이용하게 되는 욕구들을 좀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아까 하차감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유교의 어떻게 보면 체면 문화? 아니,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 차가 여러 대 있는 분들 집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살님은 좀 작은 차 이제 시장 다닐 때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 양반은 좀 큰 차를 하면 이제 좀 좋은 데 갈 때는 당신 남편 차를 가지고 가서 남편은 이제 택시 타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이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다 파편화돼서 하나의 공통적인 어떠한 가치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일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시각을 의식하는 문화에서 타인에 대한 시각보다 내 자신의 시각을 중심으로 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차 문제는 무인 자동차가 언제 도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인 자동차화 되면 이제 완전히 공유 쪽으로 거의 끝나는 거죠. 경기가 거의 끝나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 기업 혹은 거대 자본이 많은 차를 소유하고 그걸 렌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공유 경제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쓰고 있으면 내가 차 안 쓰는 시간에 이 차를 쓰고 싶은 사람은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공유 경제의 기본 취지에 맞는 부분이어서 이제 무인 개통 뭐 지자체나 이런 공공기관이 구입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또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뭐 차량 공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러 차종들 그러니까 다양한 차들을 타면서 그래서 별별 차들보다 다 타보는 그런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그것도 되게 하나의 경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차부터 젊은 시작해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나이 드신 분은 당신이 타던 차 아니면 조작감이 잘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은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 열린 그렇죠. 마음인 거죠. 그게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소유물 중에 사실은 이제 이 과시하기 제일 좋은 물품이 차거든요. 차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과시라는 게 누군가로부터 이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 이런 이제 수단인데 그래서 근데 인간한테 그런 욕구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마 차가 아니면 또 다른 가시의 이런 대안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남은 김에 제가 한번 통계가 나온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카쉐어링이죠. 결국은 네. 카쉐어링인데 국내 카쉐어링 그 시장이 처음에 2011년도에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서 2018년도에는 이 시장 규모가 3,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2020년 올해에는 약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된답니다. 대단하죠. 5천억입니다. 5천억. 1조의 반인데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특히 서울 시내에 사는 분들이 보시는 게 전동 킥보드인데 저는 아까 그 나왔던 예, 거. 어저께 검찰청에 갔는데 현관 앞에 그 전동 킥보드를 누가 두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청 소환 받으면서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온 것 같아요. 킥보드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일이라고. 아니 판사님이 타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검사가 타고 왔을 수도 있고. 개인형 전동 킥보드, 이게 공유시장이 굉장히 급속히 확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강남, 잠실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대 이상 전동 킥보드가 확보돼 있답니다. 대단해요. 주차 부담도 네. 없고 네. 그다음에 도로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보도를 다니더군요. 보도를 다닐 수도 있고 뭐 도로 옆쪽으로 다닐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 교통체증을 피하는 데도 좋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이거하고 자전거 예. 이게 이제 통금 시간이 끝나도 자유롭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통 저거에 관계없이 시간표에 관계없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특히 젊은 애들처럼 그 어디 대여하고 어디에서 이용하고 이것만 빨리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저 전동 킥보드가 어디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그렇죠. 검색을 해서 검색해서 거기 가서 예. 그걸 대면 앱이 있어요. 그냥 예, 앱이 전용 있어서? 앱이 있어서 예. 내 위치하고 딱 표시되면은 어디에 몇 대가 예. 있는지가 딱 나오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것 같고요. 저 북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진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동 킥보드는 이제 요새 시작된 거고 사실 자전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못 탑니다. 일상됐죠. 이거 자전거 안 타보신 분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자전거 이거 얘기하는데요. 걸어다니다가 이게 알아서 쉽지 않아요. 자전거 맞아요. 통학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나라는 자전거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하고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애가 이게 자전거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밤늦게까지 독서실 2시 막 3시 이렇게 있어요. 요새 11시 막 이렇게. 참 1시 이런 게 보통 넘어가고 차가 없어요, 다. 그때 굉장히 편리하답니다, 이게. 자전거 딱 해가지고 자전거로 오는 거죠. 차도 없고 도로를 그냥 싱싱 달린대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편리한 걸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틀림없어요. 이 공유경제 시장이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젊은 층 2030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그 인식의 문제도 있고 네, 의식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밀레니얼 세대라는 분들이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2000년 사이에 탄생된 친구들인데 그분들이 2008년도쯤 되면 이제 그 사회생활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최초 월급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마침 이 경제 위기가 와버린 겁니다.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200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위기를 체험하면서 이제 일종 생존 코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아까 쓰고 공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또 이제 소확행이라고 그래서 사소한 데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특히 아까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자신만의 가치 추구를 하는 경향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고 또 아까처럼 이제 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경험을 풍부하게 다양한 경험을 하겠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린다라고. 그러니까 차도 다양한 걸 누려보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고 거기다가 더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게 바로 이제 인터넷 디지털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킥보드처럼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나 자전거 찾으러 다니다가 시간 다 보낼 것 같아.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손 안에서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정보로. 그런 이제 기술적 조건까지
이제 갖춰지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공유 경제 형태의 경제 소비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이제 거고 문제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 명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사회학자로 좀 생각해 보면 사회학자 중에 톨스타인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과시 소비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과시 소비. 베블렌 효과. 네, 네, 베블렌 효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과시는 이제 conspicuous, 그러니까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자로도 자랑할 가짜를 써요. 자랑할 가짜 보일 시자. 그래서 과시 소비. 남들한테 자랑함으로써 내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욕구의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아이들은 제가 생각해 가소비, 과소비는 지나칠 과자입니다. 지나칠.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나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수입은 적어요. 수입은 적은데 모아놨다가 지 수입보다 훨씬 큰 걸 구매를 해버린다는 명품을. 그걸 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렇죠. 금욕적인 삶을 그렇죠. 살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것들이 이제 과소비, 과하다. 그러니까 지나치다 이런 뜻인 건데, 근데 그 과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특징이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 네, 그 부분은 또 조금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최소주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간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뭔가 하나, 이것만 딱 채워놓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도 된다라고 보는 그런 삶의 태도들도 같이 좀 결합되는 것 같아요. 그 재밌는 분석이시네요. 예? 오히려 그게 지금 상반되는 가치 같은데 연결되는 면이 있네요. 그렇기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도 사실 무시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혼자 살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사실 사찰에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꽂히면 그거를 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의식주 자체에 대해서 거의 신경 안 쓰고 뭐에 대해서만 딱 몰아서 해버리고. 선생님도 밀레니얼 세대신가요 혹시? 그러고 싶습니다. 조금 얘기를 좀 달리해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 세계 규모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4천억이었는데 2025년에는 예상컨대 388조 5천억으로 커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이제 폭풍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그 공유 서비스 시장을 보면은 참 별별 물건이 다 공유가 되고 있죠. 그 범위도 넓어지고 품목도 다양한데 어떤 것들이 공유되고 있습니까?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다양하죠. 일단은 뭐 지금 얘기 나왔던 자동차, 뭐 킥보드, 뭐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이제 숙박설, 그다음에 이제 소 서비스들에서 이제 공유 사무실들, 공동 그렇죠. 오피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도 공유 요즘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공유 주방, 공유 주방. 예, 그러니까 주방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다음 식당을 이제 낮에 하는 주로 밥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람이 하고 저녁에는 술 파는 사람이 하는 이제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기용품, 생활용품, 뭐 명품 백 같은 것들도 이제 공동으로 쓰는 경우들도 꽤 되고요. 주차 공간 뭐 다양합니다. 굉장히 거의 모든 걸 다 공유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유해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하는 흐름들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잡지들 구독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얼마 내면은 매달 꼬박꼬박 이제 그 정해진 날짜에 그렇죠. 책을 보내주잖아요. 정수리 같은 거죠. 예, 웅진 코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구독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식자재 하는 데다가 이제 자기 다이어트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언제는 뭐 먹고 싶다 이거 식단을 짜가지고 이제 주문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재료 다 정말 좋은 재료로 해가지고 딱 그 날짜에 맞춰서 딱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조리해가지고 먹게끔 하는. 근데 이제 이게 혼자 살면은 사실은 장 봐서 하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 사더라도 많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소분해서 놔야 되긴 한데 이런 게 정말 편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자연스레 무슨 종교 공간까지 이제 공유한다면서요? 진짜 참 놀라운 일인데. 아니, 그런 얘기가 이제 교회나 이런 도시 쪽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사찰은 뭐 굳이 공유 안 해도 됩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비어있기 때문에 그건 초회하게 될 만한 그게 없어요. 저 봤어요. 그 교회 공유하고 있는 거 봤어요. 아, 우리나라예요? 교회는 임대료도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상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무실 공유. 1층에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일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교회에서 예배 보느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 카페하고 교회하고 공유한다고요? 그러니까 카페가 보통 때도 잘 문 많이 안 열어놓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딱 딴 사람들은 못 오고 그 교회 교인들만 들어와가지고 예배 보더라고요.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장소를 이제 일종의 임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이와 하는 관련해서 그런 제가 방식인 이제 우리 불교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지자체 있잖아요. 예. 지자체에서 이게 종교 공간으로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원래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불교도 쓰고 그다음에 불교 끝나면 뭐 기독교 쓰고 가톨릭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불교가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만 써.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교회 공간인지 착각하는 경우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공자산을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계속 활용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여를 철회하면 공공이 것인데 특정한 집단 것처럼 돼버리는 그러네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공유 경제가 실제로 이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기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손정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실제로 그 기업 가치를 보면 엄청 높게 평가되는데 실제로 수익률은 뭐 우보나 이런 거 보면 수익률은 야 이게 무슨 회사야 싶을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데도 기업 가치 산정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게 그러니까 우버 자체의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그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걸로 연결시켜서 연결시키는 뭐 마케팅 효과도 카카오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문어발식으로 전체 어떤 맞습니다. 생태계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그렇죠. 빅데이터죠, 그게가 빅데이터. 이제 되게 큰 아니 그러기도 하고 가치예요. 자기 기업들을 이제 홍보하고 망을 만들고 이런 자산이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저 뭐니 해도 우리가 공유 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쉐어하우스, 이제 공유주택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죠. 1인 가구를 오랫동안 했고요. 보통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월세 내고 살았죠.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 부족비가 있어요. 거기서 식비를 또 충당을 해요. 전기세, 뭐 가스비 이런 거. 월세로 25만 원을 내고 부족비로 15만 원을 내니까 총 40만 원의 금액을 내고 저는 이 집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4살 이하 아이들은 부모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살부터 7살까지는 돌봄이 돌아가요. 부모는 좀 자주 돌아가고 거주하는 사람들 순번대로 해가지고 6시 반부터 8시 반 정도까지가 1타임으로 한번 돌아가고 2타임이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부모들이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죠. 이건 뭐 사회적인 어떤 그 추세 어떤 뭐 인식 변화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파른 집값 상승 때문에 집은 구입할 능력은 안 되고 뭐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집 한 채를 사기에는 너무 또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추세하고 아마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되 뭐 주방이나 헬스장 이런 것은 공유하는 뭐 이런 형식인데 또 이제 그 정신적으로는 혼자 있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도 좀 덜 수 있고 뭐 또 좀 우스개 비슷하게 얘기하면 드라마 영향도 많이 있겠죠. 드라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예능 프로그램들도 그렇죠. 있었어요. 예. 있고.
예, 오늘은 공유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하나 볼 텐데 공유 경제와 지향점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있죠.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과 달리 공동의 이익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빵집이 생겼습니다. 가꾸운 빵 냄새에 이끌린 손님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옵니다. 싸고 맛있다며 너도 나도 사가자 주인은 가격도 조금씩 올려봅니다. 빵이 맛없으면 가격을 내려도 손님이 오지 않고 빵이 맛있으면 가게는 번창한다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물가의 몇 배로 뛰는 가게 월세, 겨우 만들어 놓은 상권을 장악해버리는 프랜차이즈. 값싼 재료를 쓰고 저임금으로 무리하게 일을 시키며 줄여서는 안 될 비용을 줄이는 어떤 사장님들. 얼핏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이 시장이라는 곳. 경제라는 게 다 그런 걸까요? 그래서 여기 언젠가부터 또 다른 종류의 경제를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이윤 추구 때문에 척박해진 경제 지형을 여러 가지 형태의 연대를 통해 중화시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인권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면서 돈을 번다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한살림에서는 조합원들이 이 물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다 직접 참여하면서 내 몸에 유해한 것들은 절대 안 넣거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내용으로 이제 물품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일정한 부분 조금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자분들이 정말 그 농업 기술력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생산량이 확보가 되니까 일반 시중의 1차 농산물이나 저희 생협에 있는 농산물이나 가격 차등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온갖 정성을 들여서 우리 가치만 사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속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출발 지점에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버는 마을 기업, 저소득층이 자립할 능력을 키워주는 자활기업 등 뭔가를 사고 파는 모든 일상이 경제라면 사회적 경제는 나도 죗값을 치르고 나도 죗값을 받는 제대로 된 일상을 마주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째.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렇게 빵이 부족한 누군가와 빵 만드는 기회가 필요한 나와 양심적으로 빵을 팔고 싶은 당신이 좋은 나라 만들고 싶은 정부가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정말로 사람이 먼저인 일상이 올 것도 같아요. 예, 공유경제나 사회적 기업 모두 하여튼 자본주의의 그 한계를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여지는데 대안적 경제 활동이죠. 불교계에서도 뭐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요? 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한데, 유 교수님. 예, 그 불교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그 불교신문 부설로 사람과 사회 경제 이런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주로 이제 자원들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또 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불교를 기반으로 한 그 사회적 경제 활동과 관련된 홍보 사업도 하고요. 또 이제 사부 대중들 그 사회 경제 교육, 그러니까 스님들 연수 교육이라든지 뭐 불자들 그 사회적 기업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멘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사람과 사회적 경제라는 불교신문 부설 그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지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그 활발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그 소셜 멘토링 중에 있다라는 기업이 있다. 아, 그 있는다. 그러니까 예, 커넥션 뭐 이런 뜻인데 저는 사실 이게 이거 읽으면서 이거 생각하면서 불교 연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주의 뭐 이렇게
아까 사적 소유 이런 게 딱딱 분절적인데 이제 이어주는 거죠. 그 있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레이디언 스타트 이런 이제 그 기업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2003년도부터 이제 그 직장인들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직장 경험들을 특히 뭐 기업뿐만 아니라 무슨 복지관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그걸 이제 멘토라고 그러고 멘티들은 이제 근데 직장을 구한다든지 무슨 아까처럼 학과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요구가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 만들어서 2018년 지금 이제 거의 아마 그 투자 유치도 한 4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월 방문자가 10만 명 정도 되고요. 온라인 멘토 건도 한 20만 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기업으로서 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하고 고양시인가하고 그 업무 협약 같은 것도 체결하고 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지는 건데 이게 이제 좋은 취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또 내가 경험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아유, 좋네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박 교수님 뭐 다른 종교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예, 일단은 뭐 2015년부터 이제 천주교, 불교, 개신교 세 종교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축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주최하는 종교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처음에 천주교가 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하고 해서 이제 이 순서대로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불교에서 했는데, 불교는 이제 자비와 나눔 행이라고 하는 제 타이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신교 같은 경우 뭐 이웃사랑 나눔 실천 뭐 이런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되는 거죠. 세 종교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이제 기업들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뭐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고, 뭐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대체로 근데 이제 종교계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은 좀 복지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이제 좀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유승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사람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 신문사 부설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천주교, 불교, 개신교마다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게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각 종교별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좀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뭐 일 종교시설, 일 사회적 기업, 뭐 연계 운동 이런 것들도 펼치고 있고,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천주교가 68개 네트워크가 있고, 불교가 67개, 그다음에 개신교가 23개 정도, 그래서 꽤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뭐 정리금 하나 이렇게 뭐 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용어를 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이라는 그 법률 용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리 단체. 이게 좀 이상한 좀 그런 용어가 돼버렸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영리는 추구하되 그 영리를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아니요,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는 영리 취급을 해요. 이익을 추구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일반 기업들은 영리를 극대화하는,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의사결정을 그쪽으로 하고.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들은 영리를 최우선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어떤 형태로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업 활동 자체가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활동하는 분야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 기업들은 돈이 되는 데 가서 기업 그렇죠. 활동을 해요. 근데 사회적 기업들은 돈이 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는 곳 이제 이해가 거기에 가서 예.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윤들을 창출해내고 그것들을 공유해 가져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공유경제 얘기로 돌아가 보죠. 사실 공유문화라는 게 우리 불교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승단에서 오랜 전통으로 뭐 공유 현상들, 공유에 기반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온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공유경제가 결국 불교와 통하는 면이 많은 것 같고 뭐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사 선생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공유였고 그 공유라는 거의 이제 한계성 방금 이제 사회적 기업 얘기하실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과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우선시하는 집단이 충돌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이 심리적으로 지지는 가지만 결국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현실적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불교가 기독교에게 밀리는 현상도 비슷하거든요. 쟤네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익적 가치, 안 그러면 어떤 세력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계속 공유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소유는 절대 아닙니다. 무소유는 자인화교 쪽에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고요. 불교는 최소 소유. 모든 것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잠시 빌려 쓰는 대상이지 그것을 소유해서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목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와서 빌려 쓰는 거고 그렇죠. 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을 때 놓고 가는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것만이 본질이다. 부처님 그 비유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을 때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따라올 수는 있지만 거기까진 거고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건 다 거기까진 거고 결국 그 사람이 죽음 뒤에 갈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누적된 업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업만이 너를 끝까지 보호해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가 본질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라. 이게 불교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도 현재도 불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들은 조계종 같은 경우는 당신이 설립한 사찰이 아니고 전통 사찰의 주지들은 관리자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스님들이 그렇죠. 같은 종단의 스님이 와서 방을 달라 그러면 방을 줘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못 주면 어느 정도 차비라도 줘야 돼요. 객비 문화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니끼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경성노말로 하면 그게 니끼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지라는 사람은 그것을 관리해서 번창시키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인 거지 소유자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걸 사방승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떠한 공유의 틀. 그리고 이게 불교에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이게 동아시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북송시대 장행거의 서명 굉장히 유명한 짧은 글인데 거기 보면 민포무려라고 모든 백성은 다 나의 동포고 만물은 나와 함께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동아시아의 그러니까 중국적 사고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연기론적인 뭐 인드라망이라든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의 뭐 나비효과 비슷한 그런 거죠. 서로 다 관계성 속에 존재하고 인간은 마치 벌이나 나비가 꽃에서 꿀을 취하듯이 잠깐 그것들을 빌려서 향유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파괴를 최소화하고 인간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대안은 되는 거죠. 그 자연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이 공유 경제의 그 불교적인 철학적 뒷받침 뭐 이런 그게 확연히 정리가 되네요. 우리 교수님도 하신 말씀인데. 조금만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방승물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 재화가 수많은 신도들의 정성에 의해서 모아진 이렇게 재화의 원천 자체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에 이렇게 정성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형성된 재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분물이라고 해요. 분리해서 누가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소비해버릴 수 없는 그런 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절의 상징적인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좀 해석도 좀 있긴 한데 수통이 있어, 수통.
그 절 입구마다 수통이 물 받은 수각. 그게 수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뭐 불 났을 때 이렇게 끄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둔다라는 건데 저는 그거는 그 물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근데 이 수각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 물을 그 통과를 하면 그게 이제 물이라는 게 이제 씻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통과하는 순간에 내 욕심들이 다 씻기고 거기 수각을 통과하고 수통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 사적 욕심들이 내려놔지는 그게 주로 그래서 일주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모든 재화는 사적 소유의 성격이 탈각되고 바로 공유의 성격으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전함에 놓이는 모든 재화는 이건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그야말로 바로 공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수통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 사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씻어내고 마음을 그래서 통과하는 재화. 이건 그야말로 이제 자비를 위해서 써야 되고 온 인류의 공덕을 짓는데 써야 되는 그런 물질로 변해버리는 거죠. 같은 물질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상징으로 보더라도 이제 우리 불교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제 아까 주지 스님 얘기 또 했는데 공유보다 오히려 저는 점유 개념이 있습니다. 점유. 네.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불자든 스님들이든 잠시 빌려 쓰고 또 이제 끝나면 이제 비워쓰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불교는 처음부터 이 공유 어쩌면 지금 예컨대 우리 모연 방식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그렇죠. 모연을 하는 거예요.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사하는 방식이 그렇죠. 오늘날 현대적 개념을 하면 크라우드 펀딩이하고 똑같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모여서 자금이 형성되고 그 자금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전통이 일찍부터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런 그 공유 속에서 계속 살아본 느낌으로서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는 이사가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이 불안정합니다. 마치 이사 가려고 짐 싸놓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거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절에서 내가 방을 얻어서 쓰고 있어도 이게 어느 순간에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없으면 나중에 가게 됐을 때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착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소유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 생활을 하면 아마 유목문화의 그렇죠. 특징이 소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뭘 갖춰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 소유라는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없지는 않아요. 에너지는 발생을 하는데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소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면 그거를 자기 쪽으로 쓰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강력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가졌다고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마치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서 쓰는 거고 하나는 그냥 유리처럼 그냥 퍼뜨려 쓰면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와도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죠. 더불어서 이제 그 공동성이 이제 보이지 않게 해볼 때는 아까 객성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절에 누구가 오든 간에 잠자리부터 시작해서 원주 스님이 다 마련해드려야 돼. 심지어 객비까지 줘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정신이 바로 공동체 정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어려운 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철을 날려면 그러니까는 안거를 날 때는 자기 먹을 거를 갖고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다음 사람 먹을 거를 그러니까 김장 그렇죠. 같은 걸 해놓으면 자기가 그 앞에 사람 걸 먹고 자기는 그걸 해놓고 나오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어요. 되게 진정한 재밌습니다. 공유 경제.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해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교의 공유 전통 이런 걸 얘기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공공의 이익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씩 짧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 교수님.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공유 경제 우리가 좀 공유 경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의미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노후복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연로하신 스님들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어떤 가치 생산에는 좀
젊으신 스님들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스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분들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사회적 가치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고 뭔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만 해요. 어쨌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 스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세계 일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세계는 다 하나의 꽃.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서로 치킨 게임 하면서 누구를 죽여서 시장을 독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이제 자본에서 박탈당한 사람들은 공유경제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상황으로 더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쪽이 어느 정도 이상 인식을 양보할 수 있는 틀이 좀 갖추어져야 밑에 쪽이 더 순화된다는 생각을 해서 불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공유경제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방향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식적 환기,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뭐 실천적으로 어떤 기업을 만들고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기여했으면 하는, 그리고 그게 불교가 최고로 여지까지 발전시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을 계속 공유 경제로만 해와서 이쪽은 거의 전문가급입니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뭐 덧붙이는 말씀? 저는 사실은 이제 불교 아까 그 경제가 보시 경제라고 이제 저는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시 경제는 사실 이제 자본주의 환경. 보시 경제 참 좋은 용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현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완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위기에 처하고 아까처럼 금융위기 같은 거 생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자본주의를 적절히 제어한다든지 자본주의가 너무 과도하게 갔을 때 이걸 제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힘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본주의 이후의 문제에 대한 이제 발상들도 필요하고, 그럴 때 저는 이 보시 경제와 같은 원리가 필요하고, 이게 적절히 저는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가 오히려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순수 자본주의보다도 이런 오히려 불교에서 제공하는 이런 보시 경제 같은 것들이 곳곳에 사실 공유 경제 요소들이 곳곳에 살아 있을 때 이게 이제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울리 백이라는 사회학자가 위기 사회다, 위험 사회다. 이게 바로 공공의 영역이 사라지는 사회, 전부 개인화되는 사회, 이게 이제 위험 사회거든요.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다 무책임한 상태로 갔을 때 그 공공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시 경제와 같은 이 공유 경제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자본주의와 긴장관계를,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전체 사회는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아주 현대적인 공유 경제 주제로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공유 경제라는 게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공유경제라는 현대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불교가 아주 그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